먼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해요.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풍원장인데, 여러분들 풍원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풍원장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떠 있을 거예요. 한독수, 한복남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 갈 수 있게끔 먼저 매칭도랑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했다. 김광민, 아까 전에 말했던 땡초 김밥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고 검색을 했다. 그러면 아직 등록된 게 없는 거야. 하지만 뭐 김광민이 등록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땡초 김밥이 등록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추론 가능성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추론 가능성이 낮으면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추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근데 난 이걸 꼭 하고 싶어, 아예 없는 것과 추론 거의 90%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인터넷상으로 등록해도 되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법리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면, 하지만 난 이 브랜드를 무조건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등록을 합니다. 네이밍 등록, 브랜드 상표법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는 하게 될 텐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BI, 그래 컴퍼니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CI, 그다음에 슬로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 심볼, 로고 이런 것들도 차례차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게 유행하기 시작 시점에 카피캣들, 흔히 말하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해보고 없으면 자기가 먼저 추론해버리고 그런 걸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은 창업을 한 사람이 브랜드를 가지고 벌써 굉장히 마케팅비를 많이 소모하며 1년간 홍보를 해놔서 띄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뜰 줄 알고 미리 네이밍을 해놓고 상표권을 자기로 돌려버렸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상표를 등록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반대로 역으로 당신들이 이거를 왜 브랜드를 써? 너희 간판 내려, 이건 우리 브랜드야 하라며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컷 1년 동안 마케팅비를 소모하고 홍보를 했던 게 그냥 부지기수로 그냥 뺏기게 되는, 브랜드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는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출원하는 데까지 짧으면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서 바로 나올 건 아닌데, 어쨌든 진도상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체계를 한번 넣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 브랜드 충성도, 디자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브랜드에 관한 개념을 머리에 잡고 갈 건지를 먼저 알게 돼요. 브랜드 관리는 만약 뭐냐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통시키고 또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상황 분석,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상황 분석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해서 뭐 시장에 진입할 건지 팔 건지를 한 다음에 바로 브랜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브랜드를 어떻게 얼마에 팔고 막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브랜드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상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 경제, 정치,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외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외부 분석. 그렇겠죠. 이게 패스트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또 외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외부 분석은 왜 하냐면, 보통은 이런 상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석이랑 외부 분석을 합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꼭
외부의 환경, 지금 외부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게 있잖아요. 코로나 등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 환경은 4차 산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언컨택트 문화가 기술 때문에 4차 산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키오스크 주문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 환경도 있죠. 사회에 대한 환경은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 문화도 있죠. 경제는 요즘에 어떨까요? 경제는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있죠. 하지만 뭐 잘 되는 여러 가지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정치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하려는 브랜드가 과연 사회에 어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지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 특히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어떤 정치나 정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정책적으로 부합되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나 아니면 브랜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가 끝나게 되면 보통 기업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비전을 만들게 되고 비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비전.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뭐죠? 외식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커피 브랜드인가요? 좋아요. 그러면 커피 브랜드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제 달맞이의 카페인 부산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의 비전. 기업의 비전은 어떤 걸까요? 보통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이 브랜드로 인해서 어떤 컨셉을 가져갈 수 있는, 그쵸? 뭐, 제가 딱히 비전을 정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카페를, 카페인 부산을 만들게 될 때는,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먹는 것을 즐기고, 한담을 즐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적어도 커피를 마시러 온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주고, 해서 그 공간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공간 가소성이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즐겼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패션 피플도 왔으면 좋겠고 아티스트도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1층에서 먹던 가족 단위에도 왔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갤러리 같은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안에 비너스 상이 있고 비너스 상이 크게 되어 있고 또 안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네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처럼 영상을 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꽃 관련한 공간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통째 그냥 과일을 갈아 놓은 진짜 과일 주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카페 브랜드에 대한 비전은 그거였어요. 공간에서 모두가 행복한 카페. 이런 게 사실 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융합돼서 행복하길 원했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정하자고 하면 흔히 말하는 불량 소스를 넣으면 안 되겠죠. 이제 재료들을 최고급으로 썼어요. 첫 번째 건강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썼고 또 패션 피플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포토존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그냥 단순한 포토존은 아니고 그게 예술적으로 어떤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한 걸로 어떤 가치를 세워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매출을 잡았어요. 더군다나 이게 예상 매출을 목표와 집객 수를 잡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올 것이다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달맞이의 수요 분석에 들어간다. 달맞이에 과연 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 얼마 만에 사람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거기 달맞이 카페 주변에 가게 되면 투썸 플레이스, 탐앤탐스, 그 다음에 여기에 풍원장 고기정찬 그것도 저희가 하는 브랜드입니다. 풍원장 고기정찬, 오리만찬, 함박스테이크집, 기타 등등 모든 상권에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있는 수요를 한 달 동안 분석을 했어요. 대략 제일 많은 집객대에 있는 데 중에 사람들을 계속 카운팅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밥 먹으러 다니면서 일부러 그거를 카운팅한 다음에 수요가 얼마 정도 올 것인지를 예측을 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마다 오게 되는
달맞이에 오게 되는 관광객 수를 데이터를 받아서 해운대 거랑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번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수요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카페에 올 만한 목표 집단은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잡았어요. 첫 번째 가격 제한을 뒀어요. 가격 제한을 저희는 결코 싸게는 안 받았어요. 고가로 받았죠. 고가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고가를 오는 게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은 왜 그러냐면 달맞이가 어쩔 수 없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지하철을 탄 다음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달맞이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가격이 비싼 대신 좋은 재료를 넣고 또 포토존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왕 왔으면 지갑을 열 수 있는 충분한 구매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목표 집단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한 잔에 사실 뭐 17,000원 하는 것도 있고 아메리카노가 7,5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그렇게 돼도 여기 달맞이까지 찾아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집단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수요 분석이랑 경제관계 분석을 이때 다 해버린 거죠. 브랜드 수요 분석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카페인 부산을 만들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성도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수요 분석을 했어요. 대답은 노였습니다.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도는 사실 포기를 했어요. 사실 미안한데 충성도는 포기를 하고 대신에 확산 속도를 늘리자. 확산 속도를 늘려서 이 매장을 어떤 안테나샵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쇼룸이라고 하죠. 이거를 필두로 제주인 부산, 카페인 제주, 그 다음에 뭐 여수인 제주, 아니면 서울의 강남인 제주, 뭐 서울인 제주, 서울인 카페인 서울 이런 식으로 전국을 타이틀을 따가면서 좀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에서 여러 가지 뭐죠? 수요 분석을 좀 통해서 이런 목표치를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많은 어떤 흔히 말하는 장사를 잘 해서 여기서 돈을 벌자는 목표는 아니었고 이런 수요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가 체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자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컨셉으로 만드는 카페를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직 이런 공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게끔 좀 충격을 받게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홍보가 되겠죠, 카페.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말 그대로 고객의 마음속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 잡냐면 저기는 한 번은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부산의 관광객들이 수요 분석에서 충성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오는 사람들인데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모두 여기로 올 수 있도록 만들자. 부산에 한 번쯤 방문하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카페. 그렇게 돼도 이제 부산에도 수백만의 사람이 있고 관광객으로 치면 연간 그래도 뭐 한 7, 800만 정도는 방문을 하니 그 사람들만 저희 카페에 방문을 해도 한 사람당 뭐 10,000원씩만 쓰고 가도 거기에 곱하기 600만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도는 포기하더라도 확산율을 늘려서 수요 분석 통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광지에 왔으니 달맞이에 왔으니 여기는 무조건 한번 가봐야 해. 한 번쯤 가봐야 되는 카페 공간 이렇게 인식을 시켰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PR은 저희가 이걸 노렸어요. 처음에 여러분들도 이거 꿀팁인데 브랜드를 확산시킬 때 흔히 말하는 꿀팁 여러분 다 아는 꿀팁입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오픈과 동시에 무조건 터트려야 됩니다. 오픈과 동시에 터트려야 되는데 그 터트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격 할인 정책도 있고 그리고 광고를 많이 쏟아붓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고객들이 우리 걸 홍보해주게 만드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공간을 되게 잘 만들어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포토존을 넣으면 흔히 말하는 팔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카페에 디저트를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그만큼 테이블 수가 줄어들거든요.
테이블 수가 없으면 웨이팅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과감히 많은 부분의 좌석 수를 포기하고 포토존에 거대한 상징물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테이블 간 거리도 좀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쾌적해지면서 사람들 사진 찍기가 되게 좋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나는 여기로 오게 되면 이 장소에서 무조건 하나의 사진을 올려야 돼 라는 컨셉으로 PR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PR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저의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홍보를 해줬고요. 기타 인플루언서들도 지인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초기에는 통해서 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거의 일주일 동안은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준 연예인급 친구들이 계속 저희 거를 올려주게 되면서 빨리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PR을 했던 거였어요. 여기에서 있는 기회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프로세스에 보게 되면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다른 카페를 또 하나 더 내도 되겠다. 다른 공간에 다른 지역에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벌써 제주에도 요청이 들어왔고 여수에도 제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언컨택트 문화에 과연 지금 카페를 더 여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들어갔던 거였죠. 하지만 그런 기회와 문제점을 좀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이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억압된 수요라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요나 카페 음식점 수요가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특히 관광이나 이런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소진이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소진이라고 합시다. 소진이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쓰러져 있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지치지 않아. 나 다시 일어날 거야. 탁 하고 일어나서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 그러면서 전보다 떨어짐 슬럼프에서 떨어지다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한번 극복을 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성과와 함께 탄력성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곡선은.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관광업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침체되어 가죠. 외식업이랑. 근데 코로나가 동식되게 되면 이때까지 나 밖에 못 나갔던 사람들, 나 여행 가서 진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코로나 풀리게 되면 파티, 뭐 축제, 여행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외식업계, 관광업계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제로섬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업체가 그 억압된 수요를 모두 받는 혜택을,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자들만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움츠러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공격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서 브랜드를 더 확고히 하고 정확한 브랜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지했을 때 억압된 수요가 풀렸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 목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회와 어떤 코로나 컨택트 문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우리가 파는 어떤 메뉴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신메뉴를 꺼내더라도 가격,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또 확산시켜야 되는 광고 유통 채널, 판매 촉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광고를 어디에 내야 되고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략을 우리가 확실히 2개월 동안 해보고 전략이 도출이 됐습니다. 매니저들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좀 더 강화시키고 파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 가격이나 유통 채널 광고 판촉을 확실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대로 주기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브랜드 비용이고 가치가 되는 거고 수입이고 바로 이윤이 되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구축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제주, 여수, 그리고 서울 등의 아마 이런 우리의 브랜드가 괜찮으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브랜드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브랜드 비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굳이 우리가 사업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이런 커피를 많이 팔고 이런 수입보다도 하나의 다른 가게를 열게 되면서 거기에서 브랜드 비용도 받고 로열티라고 그러죠. 브랜드 비용도 받고 또 브랜드를 안정화시켜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또 카페 공간을 하나 총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거 자체가 바로 브랜드 비용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이게 카페의 수익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브랜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파워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파워 브랜드가 구축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예산의 투입과 그리고 인력의 투입 그리고 힘이 듭니다. 많은 고민이 들어가고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하게 되면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이 됐나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 2에 브랜드 충성도와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챕터 2 브랜드 충성도는 여러분들 뭘까요?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로열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가 바로 충성도 브랜드예요. 그쵸? 애호도라고 하고도 충성도라고도 하죠. 먼저 충성도가 있으면 흔히 말하는 단골입니다. 입소문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다른 비용들을 다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충성도에서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알리고 확산시키고 이런 비용보다 충성도, 흔히 말하는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좀 더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비용을 통해서 고객을 오게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해요. 쉽게 말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단골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죠. 그 단골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비용들이 더 싸기 때문에 훨씬 브랜드 충성도에서 로열티 관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목적이나 비용 문제에서는 굉장히 더 이득이다. 그럼 브랜드 충성도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브랜드 충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케팅 비용을 당연히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계속 거기 진짜 맛있어. 아니 그 물건 진짜 너무 좋아. 뭐 이거 발라보면 피부가 너무 좋아져. 뭐 이런 단골들이 계속 입소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구만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팔로우하는 그런 사람들 말 많이 들어요? 인플루언서들?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누나, 아니면 언니, 동생, 뭐 그런 사람들 말 더 많이 듣지 않아요? 가족 말?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바로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구전 효과가 뛰어나고 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네트워크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다단계죠. 다단계도 안 한 사람한테 많이, 사실 다단계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단계 사기는 나쁜 거예요. 그런 다단계 사기가 모두 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쟁자의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진입이 이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한테는 방어가 쉽게 되는 거죠. 그걸 뺏어오려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죠? 핸드폰 3사에 대한 경쟁이 사실 옛날에 치열했습니다. SKT, KT, LG에 대한 이런
뭐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SKT나 KT나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고, 이제는 뭐 LG가 좀 다른 거겠죠. 하지만 이 LG도 굉장히 삼성 쪽이랑 있던 어떤 경쟁자에 있어 어떤 진입이 굉장히 통신사는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게 되면 좀 어떤 뭐 할인이 주어지고, 또 여기를 하게 됐을 때 기변이라고 하죠. 통신사 변경이나 기변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약정도 뭐 되고 할인금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땡겨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안 잃으려고 여러분들 멤버십 앱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멤버십 어떤 멤버십에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안에 뭐 SKT를 5년 이상 사용하면 등급을 주게 되고, 연간 뭐 영화를 10편 볼 수 있는 것도 포함 뭐 여러 가지 막 서비스를 막 줍니다. 그리고 SKT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영화 몇천 원 할인, LG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웃백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20년째 뭐죠? LG 통신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옛날 폰들 최신 폰으로 뭐 바꿔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굉장히 로열티 관리를 잘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고객일수록 로열티 관리를 잘합니다. 로열티 관리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고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커버를 해요.